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국국어 논술의 중등부를 주로 중등부에서 고등 예비고1까지 맡고 있는 김은종이라고 하고요. 올 8월까지는 나다국어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있었고, 근데 이제 뜻이 좀 맞는 서국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같이 합쳐서 이렇게 확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설명회 예전에 많이 할 때는 하나도 안 떨리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데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주로 할 거고요. 만약에 고등부에 관련해서는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상담 잡아주시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돼요. 중학교 공부가 이렇게 별거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학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꾸리려고는 하는데 역시 별개 다른 거에 비하면 고등부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별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학원 소개나 프로그램 설명보다는 승부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떻게 공부 태도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좀 더 주가 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뭐 자녀를 대학에 보내신 분들이나 지금 고등학교를 거치고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학원밥 먹은 지가 한 20년이 되어 가서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거든요. 아닌가? 그냥 그대로인가요? 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처럼 말하는 게요. 너네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중학생들한테 특히. 너네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동물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그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공부는 힘든 거라서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못하는 친구들이라도 다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의지는 다 있습니다. 못하는 애들일수록 그 의지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공부가 되려면은 의지, 그러니까 자아의 의지보다는 본능이 조금,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게 좀 잠재의식이 좀 바뀌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은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충분히 또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좀 보시면 처음에는요, 요거는 이제 댁에 가셔서 자녀와 함께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가 제가 해놓긴 했지만 없는 게 정상입니다. 역시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면은 끼케 16살, 15살인데 어떻게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 조금씩 생각하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좀 진지하게, 이곳 예전에는 막 촛불 켜놓고 학생들이랑 하기도 했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촛불 틀어놓고 논술할 때는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아이 성적에 따른 점검사항 깝깝하죠? 그냥 깝깝할 수 있는데, 요것도 친구들이랑 좀 학생들이랑 보시고요. 맨 밑에 성적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는 다 끝난 다음에 스스로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더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독서 방법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경험이랑,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학교 선생이거든요. 공교육과 사교육을 말아먹고 있는
예. 일단은 첫 번째는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즐거우면 일부러라도 선생님을 좋아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라도 선생님을 좋아해라. 제 경험,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했습니다. 근데 역사 선생님도, 국사 선생님도 오시고 세계사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세계사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키가 약간 작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남자 70명, 중학교 2학년 70명 시커먼 새끼들이 있는데, 세계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 앞에서 이렇게 형광등 100개를 켠 것 같은 아우라가 보이는 거예요. 되게 이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90점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이 없고, 한국사는 같은 여선생님이었는데 뭐 아주 공부를 잘하게 생기신 분이셨고, 이 세계사 선생님은 아주 이쁘셔가지고, 저도 한국사는 제가 지금 한국사를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 80점을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78점, 76점 이랬는데 세계사는 2개 이상 틀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 선생님이 그렇다고 막 재밌게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는데, 이제 남자 새끼들은 그냥 이렇게 딴소리 하나도 안 하고 잠자는 놈들도 하나도 없고,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임용고사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혹시 뭐 주위에서는 아니면은 이렇게 본인들께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데요. 거기를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자질은 굉장히 뛰어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적인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잡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튀면은 또 욕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수업 시간을 재밌게 하려는 노력이 학원 선생님들보다는 좀 적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학원 선생의 가장 큰 기본적인 자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소통이요, 뭐 전달력이요 그러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밌어야 된다. 그러면은 학원 오는 것이 좀 즐거울 것이고, 그러면 숙제도 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을 무조건, 재밌는 선생님은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 알거든요, 다. 하지만 어떻게든 선생님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들의 유형이요, 공부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놈들입니다. 이거는 공부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놈들. 그래서 싸가지 없게 보여야 됩니다. 싸가지가 있게 보여야죠. 죄송해요. 제가 긴장을 했네요. 선생님과 소통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집사람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데,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두려운 거, 답 틀리는 겁니다. 답을 틀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싸가지 없는 놈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가져가요. 선생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딱 풀어요.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이 아닌데,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죠. 맞춰요. 선생님이 딱 풀어줘요. 그러면은 오, 생각보다 실력이 좋네?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학원 문제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도 그랬답니다. 학원 문제는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 새끼야, 이런다. 짜증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너가 이쁨 받는 방법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딱 가져가서, 선생님 이거 문제가 이상해서 가져왔는데 정답은 3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은 1에 1에서 아닌 것 같고 5번은 1에 1에서 저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일단 선생님이 틀릴 염려가 없죠. 그 다음에 나름 지가 생각한 거를 정보를 다 줬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집약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놈 새끼들이 선생님을 테스트하려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굉장히 싫어하게 돼. 걔는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은 저 선생님 나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 한 번만 질문을 하더라도 완전히 그거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저희 학원에 중등부 오면은 그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성복고 다니는 친구가 와가지고 직보하면서 질문하는데 이쁘게 선생님 24번이요. 정답은 4번인데요.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가르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책은 중학교 때밖에 읽을 시간이 없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공부는 별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걸 통계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최소한 5배 이상의 공부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원은 고등과정 학원은 사실 재밌기가 너무 힘들기는 해요. 진도를 많이 해야지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또 관리 잘해야 되고 숙제 많이 내줘야지 되고 막 그런 학원을 또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주려면은 좀 진도가 바쁘기도 하지만 중학교 때는 나름대로 책을 좀 읽을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학원을 한 2개만 다니면 시간이 완전 앵꼬가 나서 그래서 좀 그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이따가 그 교육 사례랑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추가적인 게 될 것 같고요. 영어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뭐 많이 하셔가지고 잘하더라고요. 다 잘해서 영어는 뭐 말씀드릴 게 없고 자율 동아리는 중고등학교 다 중요합니다. 아직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써서 지금 제가 그 특목반 수업을 하는데 이제 자기소개서 특목고 입시에 대해서 약간 관심 있으신 분, 자기소개서는요 잘 써가지고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점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못 쓰면 그걸로 배제될 수는 있죠. 그래서 최대한 성의껏 쓰기는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오랫동안 쓸 필요도 없고요. 대신 아이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동아리를 토론 동아리나 아니면은 실험 동아리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아이템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문과 쪽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문과 쪽이라고 하면은 실험 동아리보다는 토론 동아리를 했다라는 게 한마디만 들어있으면 거기서 무슨 토론했다라는 거는 사실에 근거한 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버리면 활동적인 남자 새끼들은 체육 동아리 3개, 뭐 악기 하는 거 한 또 2개,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동국고 동탄국제고 쓰는 친구 딱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지고 뒤졌더니 1학년 그 잠깐 뭐더라? 그 영어 기사 읽기를 잠깐 했더라고요. 됐다 이걸로. 그러니까 아이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이템만 있으면 그 다음에 문장이나 그런 거는 뭐 학원 선생님들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건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고등학교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없어졌죠. 그건 정말 잘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서 없어진 것도 그건 한 2, 3년 먼저 없어졌는데 추천서를 저도 여러 장 썼습니다. 학원 선생인데 학교에서 써오라고 그런대요. 선생님이 그냥 써오면 내가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귀찮으시니까. 그래서 고등부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서 대신 생기부가 그럼 중요해지죠. 근데 생기부가 또 글자수 제한 이제 들어가잖아요. 글자수 제한 들어가니까 엑기스로 딱딱 써야 돼서 그것도 역시 아이템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과 쪽은 실험 동아리, 그다음에 문과 쪽은 토론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큰 행사를 하게 가령 뭐 모의국회라든지 모의유엔이라든지 모의법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축제 기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꼭 이런 거는 부모님들께서 좀 케어를 해주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좀 연결이 되어서 약간 두서가 없긴 한데,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만약에 이 부근에 있는 그 일반고를 다니게 되는데 학생들이 2학년 1학기 지날 때쯤에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정시 파이터가 될래요, 이럽니다. 수시 공부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수시로 변함없이 65%의 정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이 추운 날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학원 설명회 다니실 정도면은 상위 12 이내에도 약간 성이 안 차시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물론 여기 이 주위에 있는 경기대, 당국대 엄청나게 가기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거기 가면은 정말 박수 쳐줄 수 있는 학교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집에 딱 들어가서 엄마! 난 경기대 가는 게 목표야 라고 하면은 턱이나 칭찬하겠다라고. 물론 힘듭니다만 당연히 훌륭한 학교고 이과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실 거잖아요, 사실은 욕심이. 그래서 그러면은 자, 상위 10위권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3,000명씩 치면은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 정원이, 그 중에 70%가 나가버립니다, 수시로. 그럼 상위 10% 9,000명 남는 거예요, 정시에. 그러면은 55만 명에서 2만 명만 빠져나가고 53만 명 중에 9,000등 안에 들어야지 상위 10위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럼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불합리한 말이냐.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우스갯소리, 여긴 원주민들이라고. 이 원주민 학교에서 내신 2등급을 못 받아가지고 정시로 돌렸으면서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1% 안에 들겠다고요?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가 나중에 엄마 난 정시를 할래요 라고 하면은 이 새끼 공부하기 싫어하는 놈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냥. 왜냐면은요, 수시 내신은 3일 뒤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셉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지 돼요, 3일 뒤에 나오니까. 근데 정시는 1년 반 남았잖아요. 1년 반 남았으니까 자기 마음으로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럼 내일부터 하지 뭐. 그러면 목요일이 돼버렸어요. 목요일 공부하려고 했더니 내일 금요일이고, 그럼 불금 보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공부하는 거는 내 적성에 안 맞는데,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해야지 하고 또 3일 그냥 놀아요. 왜? 1년 반 남았으니까. 이 부근에 있는 학교에서 정시를 노려가지고 성공한 친구들은 제 경험으로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힘듭니다. 저기는 가능해요. 특목고는 뭐 외고라든지 뭐 자사고는 워낙 거기는 이제 내신이 힘드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이 부근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저 정시를 할래요 그러면은 마음을 그때부터 접으시고, 너무 팩트 폭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책을 같이, 아직 중학교 때면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거나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 왜냐면은 중학교 2학년 중반 넘어가면 애들이 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직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혹시 처음 중2를 이제 맞이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식은 안 그러겠지 천만에요. 다 그럽니다. 그거는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그 아이가 지체 장애인 거예요. 발달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런 괴물일 때를 지나야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괴물이라고 느끼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말하면 잘 듣죠? 들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요,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논리적인 따지기가 가능해지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엄마는 TV 보고 계시면서 나의 해방일지를 봐요, 넷플릭스로. 아, 그래요. 구씨가 나를 추앙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애 새끼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속이 끓어오르죠. 너 들어가 숙제 안 해? 그러면 애가 들어가면서 뭐 옛날에는 그랬어. 꼼짝 않고 엄마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면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는 보면서 이러면 다행이죠. 지는 보면서. 그럼 이제 걔가 내 아이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감정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엄마 무섭고 엄마가 나를 미워하면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은 따지는 거죠. 나는 왜 TV를 보면 안 되지? 화장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학생들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화장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전에 화장하는 친구들 그 선구자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화장하면 너 화장하지 마 그러면 선생님은 하잖아요. 다 그랬죠. 뭐 저도 처음에는 화장하는 아유 저 날라리 새끼들 그랬는데 따져보니까 화장을 막을 이유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화장을 하든 뭐 빨간 머리로 하든 그거는 상관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2학년 넘어가게 되면은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는 기쁘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아,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그 전에 물론 그때도 아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이고 가족이고 그렇게 중고 집단이 아직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TV를 싫어하는 분위기. 예, 제가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겼나? 전 TV를 너무 좋아해서. 예, 그리고 요거는 좀 제가 두서 없는 게 제 특징이라서 뒤쪽에 가면은 그 교육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 놈은 9페이지에 교육 성공 사례에서 세 번째 아이 있잖아요. 서울대. 제 친구 놈이거든요. 큰 아이가 전자공학과인가? 그 다음에 둘째 여자애가 3년 터울인데, 세 번째, 그 친구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유전자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빠는 수학 과외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과외를 하는데 서울법대 나왔고, 그 다음에 엄마는 이대에 나와가지고 역시 사회를 가르치고. 그래서 가정 환경이 어땠냐면 얘네들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맨날 공부만 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당연했는데, 근데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대개는 중학교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영수만 해. 다른 과목은 못해도 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거꾸로 국영수는 주요 과목이고 짧은 시간에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변수도 많다. 특히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서원중학교가 작년에는 국어가 하도 지랄해가지고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싸웠고요. 올해는 소연중학교가 3학년 수학이 또 지랄해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수학이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고 약간 지나갔는데, 주요 과목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버리면 입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B가 떠버리면 국어는 뭐 그나마 조금 뒤로 밀려나긴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B가 떠버리면 자사고는 아예 원서 내는 게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그렇긴 한데, 이 친구는 이 두 명 다 그냥 수원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했냐면 기타 과목은 퍼펙트하게 해라. 영어 수학은 점수가 들락날락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영어 수학은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 중학교 때는. 그런데 기타 과목은 3주간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거다. 시험기간 3주간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너가 싫어하는 뭐 가정기술? 기술과정인가요? 기술과정?
기가를 100점이나 아니면 뭐 원하는 90점 이상을 못 받으면 그거는 3주 동안 성실하게 안 한 거다라는 게 그냥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간고사 때부터는 이 새끼들 기가 90점 못 받으면 죽을 줄 알아.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요 학생들이 자신감도 생겨요. 내가 해봤더니 된다. 뭐 사회라든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거 5번 정도 범위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글밥이 되게 적습니다. 역사도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5번을 그냥 읽히시면 그 다음에는 대충 내용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다시 틀린 문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은 역사도 90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국어도 사실은 중학교 국어는 그냥 암기 과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아주 문제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90점 다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새끼는 너무 공부 못하는데 죄송해요. 자꾸 제가 습관적으로 새끼 순환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네. 저 친구는 별로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해도 95점 받아옵니다. 중학교 국어는 그래요. 하지만 고등학교 국어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 2, 3학년의 방향을 좀 다르게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성실성을 자기 스스로 입증할 수 있게, 자기 스스로 내가 성실하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사례이고요. 일단은 저희 학원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좀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학년은 시험도 없고 아직은 저희 프로그램도 책들이 재미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하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시험도 없고 그래서 정통 독서 논술을 합니다. 2시간 반 수업이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책을 읽고요. 워크북이 나가는데 워크북에 대한 숙제는 책을 잘 읽으면은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어휘 테스트를 여기 와서 시험을 간단하게 10개씩 보고 한자랑 뭐 해가지고 어휘를 볼 게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한 10개 정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내용 확인 문제를 같이 확인하고 독서 지도 겸 해가지고 내용 확인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또 심화 질문에 대해서, 심화 문제에 대해서 토의 토론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됩니다. 2, 3학년은 우선은 국어로, 기본적인 틀은 국어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생각은 중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는 게 훨씬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낭만적이더라고요.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한 3, 4개월은 긴장해서 책을 잘 읽어와요. 혼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눈썹 진하고 무섭게는 생겼지만 애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만만하게 보고 점점 책을 안 읽고, 그 다음에 몇 번 해보니까 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북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사라락 읽어가지고 해와요. 특히 이제 사회과학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주워드는 게 많은 놈들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도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괜찮은 그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진짜 사회과학 책다운 책이나 아니면은 달과 유펜스, 뭐 캉디드의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거든요. 그런 거는 좀 진지하게 읽어야지 돼요. 근데 읽지를 않아요. 그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영어학원 하나, 수학 하나 다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더라고요. 혼자. 소설을 애들이 안 읽어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 수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나오는 다른 일반적인 사회 문제 가지고 책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 사정상 너무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여기에서라도 제대로 독해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되겠다. 약간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해서 100을 주고 싶긴 하지만 100을 주었더니 20도 안 쳐먹어요. 그래서 그냥 한 70 정도를 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네. 등기가 올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 일단 우리 별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지로 가면 별지 2 15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국어와 중학교 국어가 달라진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별지 1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일가라는 중학교 소설 중에는 꽤나 긴 소설입니다. 원문이 다 나와 있는데 특징은요, 제시문이 작품 하나고요. 제시문이 작품 하나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즘 족보 문제를 뽑으면은요, 이 일가만 가지고 2000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족보에서 뽑으면. 그래서 그 정도, 제가 2000문제 주진 않고 한 200문제 정도는 주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어가 암기 과목이 돼버립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요 일가라는 거를 안 저희 때는 안 나왔던 거라서,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문제는 다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풀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보시면 17페이지. 그런가요? 19페이지인가 보군요. 제가 이거 만든 거는, 제 거는 저기 앞에 표지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뒤에 있는 그 스캔한 거는 성북고등학교 이번에 2학기 거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김한결, 지금 제가 가르치는 친구인데 전교 2등을 해가지고 다 맞은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이 작품이 6개죠. 이 중에 교과서에서 나온 작품은 3개입니다. 교과서 외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준 다음에 교과서 외 지문과 교과서 지문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연구를 아무리 해도 맞을 수 있는 점수는 교과서만 알게 되면은요 40점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교과서 내용 연구는 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나머지 어떻게 찍고 막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65점, 70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그 자리에서 뒤에 문제는 더 심하죠. 뒤에는 긴데 다 가에서 다의 설명을 자기가 찾아야지 돼요. 내용 서술상의 특징을 찾아야 되고요. 각각의 의미를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는 요거보다 더 심해집니다. 이건 1학년 문제니까 괜찮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어려워진 게 옛날에 저희 학력고사 때에 비해서, 나이가 나오죠? 학력고사 때에 비해서 제일 어려워진 게 국어입니다. 국어가 훨씬, 제일 쉬워진 거는 좀 영어인 것 같고요. 영어는 그 문법 문제가 확 줄어서 단어만 많이 해도, 단어만 어느 정도 해도 90점을 맞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영어 선생님 말하면 영어 선생님 무식한 소리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A3 글씨 가득한 게 18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읽는 데만 해도 70분 이상 걸릴 텐데 그걸 80분에 다 풀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주어진 정보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그러려면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학생들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적극적인 내 사고로 찾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고등학교 국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아는 게 없나?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망합니다. 중학교 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다 아는 게 나왔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아는 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많은 작품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기초 쌓기 또는 새로운 문장이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거지, 이게 그대로 나온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80년대 90년대 이후의 작품들도 막 실려버리거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저희 때는 아니었죠. 완전 다 기껏해야 40년대까지만, 1940년대까지만 작품들이 나왔으니까 쉬웠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 때부터 물론 그 교재를 2학년 중학생들은 작품 하나 가지고 내용 연구를 하긴 하지만, 이제 별지 1에 한 14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할 거거든요. 근데 연탄 한 장이라고 15페이지에 연탄 한 장 보실까요? 연탄 한 장. 되게 감동적인 시잖아요.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연탄 한 장을 가지고 내용 연구를 해요. 여기는 표현법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주제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걸 달달달 외우면 이거 나오면은요 다 맞출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수업은 그렇게 하는 건 학교 수업이랑 똑같아서 내용은 연탄 한 장을 같이 하더라도 아주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문제로 가서 각각의 제시문, 그러니까 선택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가 찾아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먼저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기 전에 야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 근데 문제가 딱 나왔으면 이게 있었네. 이건 중학교식 국어 공부죠. 근데 그걸 계속 해가지고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완전 오산입니다. 예, 그래서 거꾸로 이제 고등학교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중학교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행인 듯 선행이 아닌 듯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선행은 아니지만 방법적으로는 고등학교식의 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내용을 많이 못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막 해야지 되니까. 근데 아직 중학생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통화를 좀 해보고 어머니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래도 중학교 성적은 별로 상관없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임에도 정통 독서 논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대기를 받아서 최소한의 인원 3명이 되고 6명까지 그 제한을 해서 그거는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은 다 있어서 또 학생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목 면접이 6페이지에 있는 건 그럼 6페이지죠. 특목반은 일단은 내신 성적이 이제 A, 거의 다 A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는 영어는 당연히 다 올 A여야지 되고, 3학년까지는 국어는 A가 되는 게 좀 안전하고, 2학년까지 내려가면은 하나 정도 A가 있는 거는 국어 사회에서 A가 있는 거는 좀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동탄국제고는 좀 그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처음 경쟁률이 한 3대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배수 뽑아서 2배수를 가지고 면접을 하게 되고, 대개 외고 같은 경우는 2대1이 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합니다. 특별한 과나 어떤 쏠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1차에서는 많이 합격해요. 그냥 1차는 그야말로 내신만 딱 점수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그냥 100%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소개서에서 문제를 뽑아서 개별 질문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외대부고나 북일고를 빼면은 공통질문이 있거든요. 공통질문은 사회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딜레마 문제,
이런 것들을 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작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그 공통 문제를 푸는 게 그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학교 선생님이 언제까지 해와라, 뭐 특목고 갈 거면은 3달 전에 자소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막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말로는 그냥 야 대충 써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네 성의껏 써서 보내드리긴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계속 고쳐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과정입니다. 자기가 고치면서 그게 체화되고, 그래서 그 개별 질문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공식적인 말하기 연습에서 형식적인 거고요. 형식적인 거는 목소리 크기, 볼륨도 중요하지만 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소리를 낮게 해서 분위기를 잡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전달력이 떨어지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자놈들이 변성기가 딱 지나가지고 오면은 그냥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별짓 다 합니다. 이렇게 휴대폰에서 피아노 그거 꺼내가지고 야 소울 음을 내야 돼, 소울. 친구들이요, 남자친구들은 되게 낮은 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땐 안 그래요. 그런데 공식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낮은 락까지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야 소울 음으로 말해봐, 소울, 자 소울 해봐 그러면은 소울 뭐 이래요. 그런 면에서 여학생들은 유리합니다. 목소리만 키우면 되니까. 그리고 아직 중학교 때는 여학생들이 성장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한다라는 친구들은 비율적으로 7대3으로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7대3. 남학생들은 속 터지. 그 다음에 공통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실전 연습을 한 25번 가까이 하거든요. 25번이 넘을 수도 있고, 하루에 오면은 2번, 3번, 2바퀴, 3바퀴 돌리고, 그걸 최소한 지금 기간에만 10회를 하니까 30회 이상 하게 되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무드공포증만 없는 친구라면은 해결합니다. 문제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4년 전에 성남외고에서 옵트인 옵트아웃 문제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좀 차분하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중3짜리 애들이 그 긴장된 상황에서 그거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거의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외고 본 친구가 거의 울면서 선생님 옵트인 옵트아웃이 뭐예요? 전 옵트인 옵트아웃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옵션 계약할 때 옵트인 옵트아웃을 하거든요. 그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계약할 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애들이 다 헛소리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횡설수설하고 나왔어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은, 특목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자신 있는 헛소리하기. 자신 있게 헛소리하기. 왜냐하면 2대1이 뽑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40명 뽑는데 80명이 왔다 하더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완전 블랙 아웃이 되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반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계속 1분 30초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떠오르는 거를 1분 30초 말하면은요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열흘 전에 어떤 여학생이 2문제를 풀었거든요. 둘 다 모르는 거더라고요. 얘가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얘가 이제 모델 활동도 좀 하고 뭐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켜지니까 더 편하대요. 1분 30초 진짜 헛소리만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은 내용이랑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를 풀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야, 너 이거 못 풀었지 그랬더니 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박수 쳐줬습니다. 이건 능력이다라고. 예, 대단한 거라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겁니다. 아는 문제 나오면 상관은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겁니다. 다. 예,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울고 나올 것이냐? 그럴 순 없죠. 예, 다른 애들은 그럴 거니까 애들한테 그래요. 너 모르는 게 뭐 나왔지? 그러면 다른 애들은 지금 오줌 싸고 있다. 왜냐면은요, 교과에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데 다른 애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가 공부 안 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교과 내용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이상한 문제들은요, 너가 모르면은 다 몰라. 알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 알면은 뭐 걔는 그냥 운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모르면 다른 애들은 지금 운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헛소리 해라. 라고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매년 한 명, 두 명 울리거든요. 너 이게 뭐야? 그렇게 소리쳐서 우는 건 아니고 그냥 조곤조곤하게 얘기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속이 상해서 우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올해는 안 우네. 좀 더 세게 해야 되나? 네.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래서 학년별로는 지금은 예비 중3은 2반 만들어져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각각 한 반씩. 그 다음에 예비 중2가 일요일인가? 죄송해요. 제가 그 시간표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건 다시 한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중1은 평일에 한 반이 지금 금요일 한 3번 정도 예약을 해 주셔가지고 금요일 날 진행이 될 겁니다. 금요일은 네, 그렇게 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중3 예비 중3이면 네. 수업고 내용 중심으로 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중3 중3 수준입니다. 중3과 고1 좀 쉬운 문학 작품이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선행, 그러니까 완전 선행은 아니고 약간 그래도 한 120%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학생들의 능력의 120%?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네. 문제에 대한 네. 비문학 같은 것도 하시죠? 네, 비문학도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책들은 들어가고 대신 조금 소프트하게 접근을 하면서 길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 사람이 아니라서. 네, 또. 그러면 이제 이거 이 프로젝트 안 쓸 줄 알았어. 11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 아, 네. 네네네네.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 만들면서 또 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중학교 때 어떻게 생활 태도를 잡아줄까,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로 자녀들을 기를까, 일 거라는 생각을 나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시거나 길러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육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직접 한 분을 모셔서 같이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친구가 둘인데 서울대에 가고 올해 성균관대 글경을 논술로 합격을 딸내미가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 원장님인데 기가 막힙니다. 얘네들이. 일단 제가 계속 봐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봐왔던 애들이라서 중학교 때 영어 수학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 점수는 대강 뭐 한 80점에서 90점 왔다 갔다, 영어 수학 다 왔다 갔다 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처음 학원 생활을 영어로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에 한 1년 같이 공부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영어 학원은 고등학교 때까지 안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그 유치원이라든 뭐 그런 거는 했던 거 약간의 기초가 있어서 했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워낙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재밌는 학원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걱정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큰 놈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친구가 서울대 전자공학과 갔거든요. 여기 신봉고에서 저랑 같이 중학교 3학년 때 특목고 면접 하나고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말을 했대요. 엄마 아빠, 저는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가출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 나가는 가출이 아니고, 그럼 너 뭐 할래? 그랬더니 저 봉사활동 좀 하면서 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앞두고 한 3달 같이 공부했는데 나가서 김장당구기 하고 왔어요. 2주 동안. 신봉고를 갔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얘가 까불까불 하더라고요. 1학년 때. 왜냐면은 내가 마음 먹었으면은 너네들이랑 안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근에 있는 학교 애들도 그렇게 목표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신 씹어 먹어가지고 서울대 가겠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괴물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얘가 뭐 1등급이 나온 것도 있지만 뭐 물리라든지 뭐 수학 이런 게 2등급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2학년 1학기까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공부철이 제대로 들어가지고 1학년 말부터는 제가 느끼기엔 주위의 공기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얘가 착 가라앉아가지고 딱 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딸내미는 이 자식은 머리가 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세상이 우스워요. 얘는 재수했는데요. 이번 6월 달에 한 2달 공부하더니 전국 탑급이 나온 거예요. 열심히 이제 재수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6월 달에 모의고사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집에서 요리를 하더래요. 역시 비슷한, 공부를 왜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요리를 막 해주고.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이 우수성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인내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다리 몽댕이를 분지른다 뭐 어쩐다. 비슷한 사례인데 정반대의 친구가 있습니다. 수지고, 옛날 평전 안 됐을 때 수지고 2학년 때까지 여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도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돈도 꾸고 뭐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수지고에서 1, 2등을 다 떴던 애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얘는 서울대, 재수 없으면은 뭐 연대고대, 무조건 서울대다 이랬어요. 4월 달에 저랑 같이 이제 논술 준비를 하러 왔는데 5월 달인가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공부를 그만둘 것 같아요. 참 글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 안성을 가겠다라는 거죠. 문창과가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해서 아빠한테 따기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 고명딸이거든. 하나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완전 금이야 오기야 키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공부를 막 안 하고 그러니까 따기를 때렸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저 사실은 좀 아파요. 약 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대한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혹시 문창과를 폄하하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공부를 정상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되게 막 여러 가지 경험을 중요시하고 막 약간 특이하게 사는 거를 조장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인생이 좀 삶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빠의 반응이 되게 정상적이죠.
그냥 앞으로 7, 8개월만 공부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이게 미쳐가지고 설득을 했겠죠. 글 쓰는 거 괜찮다. 그러면은 글을 꼭 문창과 안 가도 되니까 좋은 학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너가 써도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안 들으니까 그냥 저는 이 첫 번째 사례에서 자존감 찾기, 그 다음에 자존감 올리고 그러면 자기를 찾아주는 과정을 부모님들이 수용을 해줬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뻘짓을 하더라도 믿어주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제가 동물이라고 아까 얘기는 했지만 동물 중에서 똑똑한 영물이라서 알아요. 엄마가 나를 믿는 척하는지 진짜 믿는지 다 압니다. 수원에 같이 학원 하셨던 그 원장님이 상담사인데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애가 엇나가기 시작한대요. 여자애가. 엇나가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장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저는 얘한테 해줄 거 다 해준다고 생각한다.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학원도 다 보내주고.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근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 믿어주시잖아요. 한마디도 못했대요, 엄마가. 그리고 저 김두식 교수 김두식 교수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이 있고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은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앞 페이지 한 7, 80페이지까지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김두식 교수의 지금 그 책 쓰실 때는 부산대 법대에 계셨었는데 불편해도 괜찮은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양반이 고대법대 나와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뭐 강원대랑 이렇게 법대 교수 하셨던 분이거든요. 하시는 분인데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들었대요. 야, 나 똥벌 봤어. 왜? 우리 아빠 교수야. 지 딸이 그러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거를. 나름 이 김두식 교수도 자부하고 있었대요. 나도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 존중한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대요. 근데 똥 밟은 아버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무식하거나 직설적인 부모님들은 이 새끼 공부 안 해? 이러겠죠. 근데 이 김두식 교수는 더 재수없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그건 너의 자유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공부 안 하면은 너가 아마 불행할걸?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괴물이 되어가는 친구들한테는 아이씨 결국 공부하라는 얘기잖아. 짜증나게. 그냥 빨리 말할 것이지. 왜 재수없게 잘난 척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야 우리 아빠는 서울대 나왔어. 너는 괜찮은 거지. 난 어떻겠냐? 이러더래요. 학생들 보면은요 가끔 이상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상한 친구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부모님 형제자매 중에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나 물어봐요. 비교당하면 이상해져요. 그거보다는 조금 그 상태가 괜찮은 애들은 엄친아한테 비교당한 거. 비교 많이 당하면 애들이 좀 이상해져요.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심각한 게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제일 심각합니다. 애들이 정말 이상해집니다. 심지어 제가 수업할 때 상현동에 수업할 때 아버지가 변호사래요. 엄마도 일에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애가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5분 정도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친구 늦었는데요. 알겠습니다. 10분에 왔어요. 그거 보통이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한 30분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엄마가 너 나와.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너 나와 하더니 어머니 무슨 일? 얘 늦어가지고 수업 들을 자격이 없어요 하고 데려가 버리더라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자, 이런 사례 얘기하려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 문을 유리문으로 해보셨어요? 공부하는 거 보려고? 학생 공부하는 방을 유리문으로 했어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저희 학원 다녔던 애입니다. 근데 그거 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바꾸셨다고는 하던데, 제가 처음 학원 생활하면서 가르쳤던 애는요, 문을 여는 거는 좀 깨름직했는지 각도를 재가지고 베란다 창문에 반사되어서 보이는 부분에 거실에 앉아 계세요. 그 친구 잘생기고 아주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전교 2, 3등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핑계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식사 때는 나올 테니까 물 마시는 거, 화장실 가는 거. 그러니까 4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요. 학원에서도 그래요. 이게 이제 집에서 그렇게 습관을 하다 보니까 예민해져가지고, 방광이 예민해져서 학원에서도 40분 정도 공부하면 화장실 간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제 말게 돼버린 거죠.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믿어주지 않으면 중학교 때는 통제에 들 수 있습니다. 통제.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통제하실 건데요? 나 스카에 갈게, 스터디 카페에 갈게 하면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겠죠? 거기서 맨날 쳐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맨날 가서. 요즘에 스터디 카페 엄마들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다 카드로 하고 막 해야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네.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친구 서울대는 아까 요거는 또 하나, 이거는 정말 여러 사례 중에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실. 나쁜 거 못하기가 있잖아요. 두 아들, 딸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끝나는 날 선물로 스마트폰을 해주러 갔대요. 그러니까 내내 투지폰만 가지고 다닌 거예요. 야,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냐? 대신 다른 건 다 하게 해줬다라는 거야. 다른 건 다. 취미 활동 하고 싶어? 뭘 배우고 싶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대신 스마트폰과 PC방은 절대 안 돼. 다른 건 너가 하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나 그런 것도 다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해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법적으로 스마트폰을 학생들한테 안 팔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수업을 해보잖아요. 예전에는 토론 수업을 하면 애들이 이기려고 기를 썼어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수업하고 막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토론 수업이 안 될 뿐더러 좀 하다가 준비하기 힘들면은 그냥 쟤네 이겼다고 해주세요, 이래. 10년대, 그러니까 2010년대만 하더라도 토론에서 조금 안 되는 애가 저희 학교에는, 저희 학원에는 아니었지만 잠원동에서 중학교 2학년 덩치 큰 놈이 쉬는 시간에 너 잠깐 따라와봐. 토론 시간에 자기 말에 반박했다고 화장실 뒤로 데려간 거예요. 때리진 않았지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저는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장들이 짧아지죠. 카톡으로 30자 이상 쓰면 진지충이라고 욕먹잖아요. 안 됩니다. 30자 이상 못 써요. 빨리 재빠르게 아주 5자 6자 이내로 따다닥. 그 다음에 게임하죠. 게임 엄청나게 하죠. 게임이 중독성이, 왜 중독이 되냐면요, 뇌는 어디에 집중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어딘가에 집중하면. 근데 휴대폰이라든지 영상은 집중을 쉽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재밌죠.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 안 되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찾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좀 오래된 거라서 제가 처음 논술학원을 할 때 신문 기사를 봤는데 영국에서 꽂아가지고 뇌파 검사를 했대요. 뇌파 검사가 뭐 알파파, 베타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고 구조에 관련된 게 아마 베타파인가요? 그럴 텐데 축구를 영국 사람들이 축구에 환장하니까 축구를 보면 30분이 지나면 그 사고 능력에 관련된 베타파가 뇌사인 사람과 똑같아진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증거를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드라마 재미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구씨가 나왔습니다. 구씨가 추앙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나요? 아닐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뇌가 사고가 정지하면은 몸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책이 재밌어요. 그러면 이렇게 읽을까요? 아닙니다. 책은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더 인상 써지고 더 긴장하면서 읽어요.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재미있는 소설 막 클라이막스로 가요. 그러면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감각의 제국은 저기 야한 거 아니고 맞나? 아니 정조 이일화 씨가 쓴 거. 영원한 제국. 영원한 제국을 감각의 야한 걸 보셨군요. 영원한 제국을 점심시간에 우연히 그때는 약간 이게 도서관에 가서 이게 책 빌려고 그러는 게 약간 이제 멋있어 보이고 괜히 그래가지고 감각의 제국을 딱 빌렸는데 영원의 제국 진짜 영원한 제국을 빌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출석 체크는 꼭 하는 수업이라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걸 봤는데 긴장이 되어가지고 그 뒷부분 가면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막 약간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책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드라마라든지 여러분 애들 스마트폰이고 하잖아요. 게임하면은 뭐가 발달할까요? 감각이 발달, 본능적인 감각이 발달하는 거지 생각해가지고 야 이러면 뭐가 나오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점점 뇌는 그쪽으로 퇴화되게 돼요. 물론 고등학생 되면은 생각하려고 해요. 늦었죠.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요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 놈들도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TV에 관련된 거는 한번 집에서 가족 회의를 잘 하셔서 뭔가를 내놓고 자녀들에게 내놓고 스마트폰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친구는 어머니께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대신 어렸을 때부터 너는 대통이 될 거야. 대통이 될 거야. 그리고 아주 사소한 말에도 크게 칭찬을 해주시고 대신 최소의 성적만 제시했습니다. 최소의 성적. 반에서 10등? 뭐 아니면 요즘에는 인원수가 좀 적어져서 반에서 5등? 아니면은 뭐 최소 85점 이상? 중학교라면은 그거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상관없어. 야, 80점, 85점은 받아야지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건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를 자기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는 괜찮습니다. 머리 잘 안 빠집니다.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머리 빠지고 애들 막 이상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기간에만 좀 바짝 최소한의 성실성을 가지면 나올 수 있는 성적으로 최소를 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시고 믿어주시면 쓸데없는 시간에 처음에는 진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점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남자애들이 좀 늦어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럽니다. 아니 그래 좀 늦으면 어떡해.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좀 늦다고. 늦으면 어떻습니까? 1년 취소하면 되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공부할 마음이 생기느냐 마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게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새끼 공부해라, 학원 가서 숙제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커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씨, 그럼 끝이다 하고 영영이 빠이빠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좀 생각보다 빠르게 합니다. 저도 초등학생들이나 글쓰기 하면은요, 한 25분 주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예전에 했는데, 글 쓰라고 하면 처음부터 글 쓸 것 같습니까? 난리나. 야, 글 써. 이따가 첨삭할게 하고 딱 문 닫고 나가자마자 이제 난리 치는 거죠. 지네들끼리 막. 그냥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분 동안 지네들이 놀다가 1명, 2명 쓰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쓰고 가요. 좀 믿어주시면은. 네. 마지막에 지금 이제 외대부고 친구, 이 친구는 지금 제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인데, 외대부고 지금 썼고, 얘를 왜 했냐면, 제가 면접 준비한 애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아주 차분하고, 그 다음에 또 시키는 것도 좀 잘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공부를 요약하기를 많이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약하기를. 네. 그래서 그 요약하기를 통해 가지고 좀 책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한 거죠. 그다음에 수학은 좀 많이 시켰는데, 이제 수학 심화에 대한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죄송해요, 시간이 잘 가네요. 그래서 공통어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존감과 믿음. 일단 수학 좀 얘기해. 자존감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까 공부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물들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라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심지어 어떤 친구는, 가끔 그런 친구, 저도 그런 친구를 한 명 봤는데, 선생님 저는 서울대 안 다니는 저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승부가 끝난 겁니다. 그 친구는 알아서 집중력이 올라갈 것이고, 알아서 잠도 줄일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나와야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친구들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학원에서 서열화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래도 대학 뭐 서울대 고대 연대는 가야지. 그러면은요 70%가 에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다니까요. 학생들이 많이 그럽니다. 자존감이 완전, 왜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는 내가 아니라 엄마 친구 아들이니까.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못해요.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한 애야.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은, 나는 지금 비록 이러지만 나는 원래는 하기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애야 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가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어주시는 것.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되면은요, 족쳐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세요. 서울대 정원 2,900명 정도잖아요. 고대 연대 한 3,000명씩. 그럼 서울대 고대 연대 합치면 10,0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한 55만 명이면 서울대 고대 연대를 해도 그럼 50명 중에 1명이잖아요. 50명에 1명이면은 완전 비정상이죠. 성격이 50명 중에 1명이 튈 정도로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근데 우리 자녀가 공부로는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보통의,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이 1%가 안 되는데 아웃풋을 1%로 바라는 거는 그건 사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죄송해요. 내가 부모님들께서 1%의 부모님이 되시지 않으시면 자녀들도 1%가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거는 공부 방법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중학교 때 태도를 잡아주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1%가 되기를 바란다 공부로. 그렇다면 공부에 관해서도 어머니들께서 1%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님들은 설명회는 다니시지만 그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 학원에 넣어놨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은 애들이 학원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선행은요, 저는 선행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할 수 있는 애는 해야죠. 할 수 있는 애는. 안 되는 친구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90%는 선행을 해봤자 소용없는 친구들이긴 합니다. 내 아이가 운이 좋게 10% 이내다. 그럼 선행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는 선행을 무조건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까요? 특목고 갈 친구들은 선행이 좀 내신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반고에서는요, 선행을 많이 하셔도 한 학기 이상 하실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친구놈 중에 한 놈이, 딸아이가 외대부고를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고대를 들어갔는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선행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 딸이 외대부고 갈 정도인데도 선행을 안 시켰대요. 수학학원을 하는데. 거기 후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신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외대부고의 친구들은 대부분 수학과 과학은 끝내고 온대요.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을. 그래야지 거기에서. 근데 외대부고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1% 안에 드는 학교잖아요. 그런 친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케바케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놓은 겁니다. 다른 애들이 학원 프로그램이 선행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선행을 하니까 내 자식도 그거보다는, 그래서 먼저 관찰,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관찰하시고 얘기 많이 하시고, 제가 지금 같이 수업하는 친구 중에 한 2명이 얘는 우리 학원 다녀주는 거는 고마운데 얘는 절대 공부가 안 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화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행복하게 학원 생활 하니까 그럼 행복하게 그냥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5%가 난독증입니다. 5%면 20명 중에 1명이에요. 난독증은요, 공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난독증인 애들도 그냥 정신산만하다,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반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2명씩은 있었던 거. 확률상 70명인데 2명이 넘어야죠. 그런 애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가 체질이 아닌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졌는지 중학교 때는 그거를 바라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원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 학원 설명회인데 학원 많이 돌리시면 죄송하긴 한데 너무 돌리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좀 어렵게 전화를 부탁을 드려서 큰 딸은 서강대, 둘째 딸은 고려대를 들어간 기계 교육을 하신 어머니를 잠깐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듣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어떨까 해서 좀 모셔봤거든요. 네, 잠깐만. 안녕하세요. 말이 나오나? 네, 쑥스럽네요. 저 남이애라고 하고요. 서국이 옛날에 나다인 시절에 저희 아이들 3명, 저희가 3명이에요. 근데 딸 2에 막내가 아들인데, 앞으로 1, 2, 3번으로 얘기할게요. 1번, 2번이 초등학교 5학년?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책 읽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국어학원은 따로 안 다니고 그냥 책 읽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 2번은 지금 대학을 갔고, 막내 3번이 지금 중학교 3학년으로 은정 원장님하고 책 읽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전화로 섭외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일 크게 큰 것 같아요. 제가 3명이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애들이 특징이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하고 호흡을 맞췄는지 들으시다 보면 아마 내 아이하고의 관계도 조금 비춰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오늘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내내 들으니까 다 우리 애들 얘기해요. 진짜. 와, 여기 다 톡 속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책을 보다 보니까 중학교 애들은 그냥 돌고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1번인, 지금 23살이고 서강대 화학과예요. 근데 걔는 돌고래 중에 중학교 시절에 약간 신중한 돌고래. 너무 신중해서 진짜 엄마가 여기서 막 제가 좀 성질 급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여기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되게 신중한 스타일이고요. 요 두 번째 얘는 이제 자유로운 돌고래예요. 이 높낮이가 아주 심해요. 근데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흥겹게 사는 애고, 세 번째 지금 중3 16살짜리 남자애는 미친 돌고래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상태가 진짜 그래서 저는 정말 사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데, 중학교 때 제가 아이들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그냥 옆에서 봐주고 지켜봤는지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유아 때부터 애들한테 문자 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동육아라고 해서 하루 종일 산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유치원으로 애들을 다 보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런 것 같아요. 결국 부모라는 건 애들을 키우는 게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될 때 출발선에 서서 자기가 달려가도록 나는 근육 운동을 시키는, 그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할 일이다. 이제 이런 게 되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원은 아예 초등학교 때는 거의 안 보내고 종이 접기 막 이런 데 보내다가, 제가 5학년 때쯤부터 중학교 때는 최소한 국영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모님들은 되게 뭐 자존감 이렇게 막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불안했어요. 좀 더 구체적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놀렸으니 중학교 때 국영수 정도는 내가 좀 잡아줘야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힘들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남에서 소위 8학군 이런 데서 말하는 국영수는 아마 양측일 거예요. 쫙 선행 뽑아가지고 국영수 완전히 잡아놓고, 아까 말씀하신 외고나 이런 데 가는 애들은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그래요. 수학하고 과학을 다 띄고 와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 준비하는 애들은 과학 2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막 하고 오는, 저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얘네들이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중학교 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첫째, 여자애는 신중한 돌고래는 걔는 내가 요렇게 제시를 하고 야, 요 방향으로 가볼래?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좀 공부를 했어야 돼요.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학원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막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첫 번째는 그 아이는 그런 제시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이 자유로운 얘는 높낮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국어는 여기 나달 다니면서 책 하는 걸 계속했고요. 대신 엄마가 이 1, 2, 3번한테 공통적으로 포기 못하는 건 수학이다. 수학은 이과든 문과든 놓치면 이건 끝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수학을 한 1년 정도 선행으로 뺐던 것 같아요. 근데 1, 2번은 그나마 아이들이 좀 엄마를 따라오는 스타일이라 보시면 대형은 안 보냈어요. 중소형 수학학원 중에 아이들하고 호흡이 되고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원장님이든 선생님이든 좀 그런 선생님의 캐릭터를 좀 많이 봤어요. 내용은 솔직히 중학교 때 잘 가르쳐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호흡이 맞고 수학을 꽉 잡고 3년 내내 끌고 갈 이런 학원을, 나는 이제 수학은 엄마가 이제 공언을 했죠. 나는 수학은 포기 못한다. 이건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수학은 그렇게 있고요. 영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최선이나 청담에서 특히 중학교 시절은 영어 단어,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영어 도서관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을 영어 책을 계속 접할 수 있게, 그거 이제 걸음 뿌리는 역할이죠. 이제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학교 때는 국영수는 같이 간다. 근데 제 경우는 수학은 일단 선행을 좀 하겠다. 그리고 국어는 책 읽기를 통해서 밑바탕을 굉장히 넓게 해놓겠다. 그래서 지금 애들당 한 3년, 최소 3년에서 5년은 다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책장에 보면 여기 나다에서 다녔을 때 읽었던 교재 있잖아요. 그걸 안 버려요.
야, 이제 정리하자 이제 다시. 왜냐하면 그게 자기 추억이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책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안 버리더라고요.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국어는 그렇게 했었고 영어는 사실 문법보다는 저는 책 읽게 하고 저기 단어. 중학교 때 무조건 단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시험이 문법이 한 문제, 두 문제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결국 지문이 막 지문 하나가 진짜 이 정도 되는 거 읽어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 영어가 수능이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지문이 교과서에서 한 30%밖에 안 나와요. 다 그냥 외부 지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체력 단련, 근육 운동이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중3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안 보는 척 하면서 했어요. 딱 수학, 엄마는 수학이다. 하나만 걸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첫째, 둘째, 1번, 2번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 100점으로 했을 때 자사고, 외고 뭐 이런 데 가는 애들이 평균 한 95점 토탈. 95 정도 이상은 받아야 그래도 어디 원서 넣는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93? 92?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다른 과목 신경 안 쓰고 주요 과목에서 네가 한 거 틀리지만 않게 조심해라 이 정도만 얘기해 줬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타입들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1번은 얘는 이과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과가 많았던 홍천을 보냈는데 그때 홍천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자율학습 그래가지고 왜 학교에 남아서 9시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너는 네가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모험을 했죠. 학원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야 너 공부 한번 해봐. 1학년 때 한번 도전해봐. 그래가지고 우리 1번은 한 학기 동안 안 다녔어요. 아무것도 안 다니고 그냥 학교 9시까지 남아서 자율학습했는데 그때 얘가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강화가 돼 있구나라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나 수학은 좀 다시 다녀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별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걸 갔던 것 같고 그 2번은 얘는 진짜 들쭉날쭉해요. 수학도 다녔다 안 다녔다. 국어도 거의 1년 반은 안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다의 강기호 원장님한테 한 3달인가 그 수능 앞두고서 완전 집약적으로 할 때 대신 얘가 국어를 완전히 놨냐 그건 아니고 인강이나 또 가끔 다른 데 가서 한두 달 이렇게 자극받고 오고 이제 얘는 이런 스타일로 자유로운 영혼이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얘한테 이런 식의 맞춤형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쪽. 그 다음에 3번. 드디어 3번이 나. 우리 그 미친 돌고래 3번은 얘 얘기를 저는 이제 과정이에요. 저도 사실 고민이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설레가 될 것 같은데 1, 2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케이스가. 근데 이 3번이 작년 코로나 기간 중2 때죠. 그때 아주 그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는 적나라한 그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단답형에 눈 빛깔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줌 수업하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평균 제가 보기엔 5에서 6시간은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저 몰래 한 건 더 했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3번이 1번으로 태어났으면 저는 아마 둘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3번이라 제가 그나마 내공도 생기고 그 뭐랄까 좀 지켜보는 그런 걸로 했었는데 얘가 나중에 2학기쯤 됐을 때는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걔한테 한번 독서를 날렸어요. 방에 들어가서 제가 진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마구 독서를 날렸더니 얘가 갑자기 딱 저를 째려보면서 한 얘기가 엄마는 내 인생이 그렇게 시궁창 같아? 딱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그때 제가 깨달음이 있었죠. 내가 그동안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했구나. 여전히 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고 기다려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딱 마음을 놓고요. 그냥 지켜봤어요. 근데 얘가 중3 초에 키가 83인데 몸무게가 그때 당시 97kg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엄마 나 살 좀 빼봐야 되겠어. 그랬더니 한 2달을 정말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먹을 때는 자기 단무지만 먹는데 그러더니 지금 70kg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 성적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2학년 때. 근데 얘가 그 단식을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운동을 권했죠. 워낙 운동을 좋아했던 애가 복싱을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춘기 때 발산하는 그거며 제가 은정 원장님하고는 통화를 자주 해요. 자주 한다기보다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선생님 저 얘 토론이나 이런 거 잘 하나요? 뭐 질문 많이 하나요? 이런 걸 제가 체크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그 사춘기 시절에 부모하고는 뭐 절벽이에요. 그래서 인정. 근데 이제 그나마 얘가 자기의 어떤 분노, 그 어지러운 상황을 분출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그 어떤 분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막 그 논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화되면, 이건 저는 이제 국어학원에서 이제 추구했던 거죠. 그리고 복싱을 하라는 이유는 그 몸의 에너지를 좀 밖으로 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관장님한테 저도 사실 다니거든요. 근데 관장님한테 뭘 요구했냐면, 관장님, 우리 웅재요, 스파링 좀 해주세요. 몇 대 맞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속에 그 동기부여? 뭔가 해보고 싶다는 열기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실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자극을 줘야 한다는 제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조력자를 많이 구했어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하고는 공부방을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학원은 얘 스타일이 아니에요. 공부방에서 이 남자 둘을 키워본 공부방 수학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얘 목을 딱 잡고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매일 나오게.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선생님 뭐 얘 상태가 지금 어때요? 맨날 이런 거 이제 문자 보내는데, 며칠 전에는 그 얘기가, 선생님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말랬는데 얘 기말고사 때 수학 전날 새벽 4시까지 게임했대요. 나 모르게 한 거야. 저 아무 안 해요. 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학년 초에 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번에 조금만 공부해 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도 사례가 나왔던데, 다른 거 말고 몇 과목만 딱 100점 맞아봐. 다른 거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이거 맞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니까 아까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때 사춘기가 심하게 온 아이들한테는 성취감, 그리고 엄마가 너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엄마도 속이 뒤집히는데 저 그런 표현 하거든요. 야, 엄마가 지금 돌을 닦고 있어. 하지만 너 믿어.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표현해줘야 돼요. 그냥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데이터 없이 지켜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방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위에서는 우아하게 애 기다려주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 그 학원 원장님, 뭐 또 누구 이래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얘가 지금 요즘에 친구 관계 어떻고 뭐 이런 걸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중학교 때 근력을 키우다가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고요. 그 막내, 셋째, 3번 그 아들은 지금 굉장히 과도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실험 중이에요. 그냥 역시 내가 해왔던 교육 철학으로 가자. 기다려주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상현도서관에서 빌려다 본 청소년 관련 책이 한 12권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직문직설 맨날 들었지. 그 다음에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다음에 아이가 변했어요. 옛날 거. 다. 엄마가 단단해야지 애가 흔들릴 때 이놈 새끼하고 같이 하면 아까 말한 믿어주고 뭐 기다려 자존감 다 꽝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내 옆집 아줌마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구 아들은 어디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옆집 아줌마를 조심해라.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불안하다. 근데 애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한 거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애를 기다려주고 지켜보고 데이터를 모아서 큰 그림으로 몰고 갈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바로 전 번째는 이제 국어에서 책을 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좋은 점이 있었나,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신중한 돌고래라고 했는데, 얘는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이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니까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니까 딱 되는데, 이 문과적 질문, 어떤 생각해야 되는 거리가 나오면 자기 세계로 쓱 들어가요. 주관성이 강해져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국어라는 게 아니잖아. 출제자의 의도가 있잖아. 근데 얘는 자기 의도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국어가 조금 힘들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거나 이 토론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사항을 자꾸 접하게 되잖아. 만약 그런 과정이라도 없었으면 얘는 아마 그 자기 소굴에, 자기 동굴에서 빠져나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1번한테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고, 2번은 굉장히 애가 단타, 그러니까 짧은 거 좋아하고 빠른 거 좋아하고, 중3 때부터 힙합 공연을 혼자 다니고 막 그랬던 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그런 거에 빠른 애인데, 얘는 책을 그래도 한 5년을 계속 읽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제 대학교 가서 중앙 동아리, 독서 동아리 들어가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잠겨져 있던 게 결국에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었고, 장문이나 긴 글을 호흡할 수 있는 거를 접하는 기회에. 그 다음에 이제 3번. 얘는 작년 특히 반항기 때 우리 독서 모임을 통해서 원장님
자기 내면적으로 그 정리되지 않은 분출구를 전 여기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책 잘 안 읽어요. 초반에 딱 그 케이스예요. 초반에 잘 읽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니까 뭐 유튜브도 참조하는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그 책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다른 친구랑 의견을 교환한다는 건 중학교 시절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과정을 저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는 뭐 대학 이런 걸 떠나서 우리 1번, 2번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과,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게 저는 되게 좋아요. 뭐 점수가 잘 나와서 어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하던 과들을 소신 있게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근육을 키워주는 게 운동이든 애들 인생이든 정말 중요하고 제가 보기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엄마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증문즉석 이런 걸 하면 날 다스리면서 애를 기다려준 그 과정이 엄마도 같이 크는 것 같아요. 애들 크면서.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조력자를 좀 여기저기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정확한 그 상태가 파악된 상태로부터 믿음이 나와요. 그냥 너 믿을게 하고 쳐다보는 건 방관이고요. 그건 훈육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주변에 좋은 조력자들을 많이 둬서 데이터는 엄마가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아이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같이 가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구체적인 질문도 좋고요. 저희가 이제 특불책을 풀 때 제가 느낀 게 얘가 국회에서 국어가 안 되니까 네네.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영어책이 아니라 국어를 책을 좀 수준 높은 거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남자아이들 중에 자꾸만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강요를 하니까 네. 어렸을 때 읽은 책 읽을 때 이런 속에서 이렇게 단계로 못 올라가요. 아, 수준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요. 네네. 저는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애들 태어났을 때, 한 6년 동안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을 했어요. 애들 그림 동화책을 저희가 6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 최선 다닐 때, 반이 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엄마, 나 더 할래. 3번을 돌린 똑같은 과정을. 첫째는 지트 다닐 때 수학에서 높은 반을 갔는데 아니 엄마 나 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내려갈래. 그래서 선생님을 설득해서 아랫반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옷에 맞는 거를 편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기다려준 게 아니라 걔는 그걸 통해서 더 곱씹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엄마가 강요하니까 어떤 걸 강요? 저책 읽어봐. 책 읽어라. 아, 그러니까 쉴때 아. 이제 자꾸 숙제 해결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뭐 책을 계속 읽어라 응.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생각하고 중1이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강요를 하니까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혹시 애가 읽는 책을 어머니도 읽으신 적 있으세요? 그때 코로나 때 같이 책 읽는 책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아이들이 엄마가 날 못 믿고 개입한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 안 되는 건 너 책 읽어라고 난 딴 거 하는 거. 두 번째 같이 읽는데 나를 책 읽은 걸 체크하는 느낌이 받는다. 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책이 질투에 관련된 책이다. 그러면 내용 다 몰라도 돼요. 저는 육아사고 교육 그런 관련한 거 그걸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얘가 자꾸만 제 책을 읽어요. 뭐 이거는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저는요 다도 반복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자기가 뭘 얻느냐가 중요하죠. 당연하죠. 좀 뒷문학으로 좀 높은 책을 읽고 노노. 제가 보기엔 그 욕심은 아이를 걔가 요 단계에 왔는데 앞으로 땡기는 여기서 잘 씹어지잖아요. 오지 말래도 다음 단계로 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동화 읽는 모임 할 때 거기서 주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애들이 만화책을 막 읽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냅둬야 되냐? 이제 이런 게 토론 주제였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 시기를 거쳐야 된다.
거쳐서 만화책으로 머무는 건 그건 애가 아직 그 토양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리딩이 조금 안 되는 거지 만화책을 거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간다. 윗자.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직문직설 많이 보시고 청소년 관련 책 많아요. 아까도 그거 소개하셨잖아요. 또 예. 저희 지금 딸이고 예. 중학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 사례랑 굉장히 소재 많아요. 그 완전 육아형이고 그거를 할 때 뭔가 자기만의 해석이 들어가서 항상 두 개 중에 하나에서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딴거 찍죠.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다른 과목은 와랑 다르니까 그게 없는데 이 국어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라 이제 계속 그러면서 다시 읽어보라고 하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너무 주관적이게 많이 가니까 이게 그 질문자의 의도나 생각이나 이제 그 질문에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수업을 좀 해결이 될 문제인지 아니면 문제를 좀 풀어보면 어떤 그 유형을 저는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는 일을 했었냐면 저도 그 딱 그거예요. 두 개 남은 거에서 이제 자기 식으로 싹 문제가 일로 가. 그래서 어땠냐면은 저는 국어 시험 끝나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질문 아니 이제 문제 틀린 거 한 두 개를 놓고요. 완전히 너덜너덜 할 때까지 분석을 같이 해봤어요. 대신 엄마는 개입을 안 해요. 네가 한번 얘기해봐.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봐. 네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러면 이제 쭉쭉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이 질문이 뭘 요구하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얘가 스스로 느끼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를 문제를 제가 보기에 3-4개? 4-5개를 놓고 내가 똑같은 유형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경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걸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좀 깊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럼요. 그게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점. 고등학교 때는 양치기예요. 양으로 쳐야 돼. 근데 중학교 때 그게 근육 만드는 거거든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서 깊이 들어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이 과정이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번 같은 경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학기 쉬게 한 이유가 네 공부 한번 해봐 이제. 그동안 선행 수학 빼고 했으니까 그때 두려웠죠 저도. 1학년 때 성적 내신 잘못 나오면 그렇잖아. 근데 모험을 했죠. 그래, 다 빼고 너 해봐 이렇게. 지도 이제 겁났겠죠. 다시 이거 한 학기 하면 안 되겠다. 또 뭐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근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 제일 좋은 국어 방법, 국어 교육, 저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 비슷한, 그러니까 좀 우수한 친구들이 좀 그래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죠. 3번이 답인 건 알겠다. 근데 왜 5번이 답이 안 되느냐. 내가 생각하기엔 5번도 답이다. 그렇죠. 목동에 있는 친구였는데 전교 2등 해요. 딱 보면은 그냥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국어를 항상 2개, 3개를 틀린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런 문제 나왔을 때 너가 생각하기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쓰지. 당연하죠.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다른 애들이 생각하기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 시험에서는 2개 더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의 차관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 경험은 제가 이제 그 학력고사일 때는 55점 만점, 국어가 55점 만점이잖아요. 55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늘 한 47, 46 요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1등급이긴 한데 제가 수학이 조금 약한 편이라서 국어가 50점이 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문제를 풀어도 다 아는 문제만 나오고 좀 재수없죠?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 종로학원에서 3명이 들어왔는데요. 한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그냥 분필만 1년 내내 이 분필 하나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분필 가지고 와서 복수분, 예수분 시켜오니까 종로가 공부 되게 잘하는 데였거든요. 120명이었는데 저희 반이 그 중에 70명이 서울대를 썼으니까. 그래서 문제 딱 2개 풀어요. 자,
그 몇 페이지 8번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한 12번 이렇게 그러면은 그 번호가 얘기 나오면 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틀렸다 이거지. 아니면 나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두 문제 가지고 50분 토론을 했습니다. 두 문제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120명이 다 말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약간 국어 부심은 있었는데 앞에 진짜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더 좋은 애들이 기라성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끼어들지는 못하고 뒤에서 그냥 계속 그 토론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착안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제가 떠오르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야, 씨, 이거 말하면은 뜰 것 같은데. 근데 두근두근 해가지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생각해 다른 애들이 안 하겠습니까? 딱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그거 딱, 어우, 야, 그거 좋은 생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내가 했어야지. 그 과정을 저는 6개월 지난 다음에 50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어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랑 만약에 80점이 안 되면 이건 소용이 없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85점에서 90점 사이인 친구들이 국어 공부에 벽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그 방법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그런 3명 정도 모여가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같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 열려요.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이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 아이씨 나는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나오면 반복이 됩니다. 근데 3명이 모이게 되면은 내가 틀린 건 얘 둘은 맞거든요. 제가 틀린 거는 또 이렇게 둘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설득이 안 되죠. 근데 그게 계속 남게 되고, 원래 말싸움은 그 자리에서 안 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조금씩 마모가 되어서 객관적인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창의력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말이냐 궤변이냐라는 거는 설득이 가능하냐 아니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완전 궤변은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창의적인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친구들끼리 서로 마모가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원래 한 1시간 정도면 해야 되는데 얘기가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저희 학원 상관없이 뭐 등록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실 거 있으시면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